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뜻깊은 행사에 제1부 사회를 맡은 박찬용 박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2024년은 1863년 러시아 연해주 핫산 기시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3가구가 이주해서 정착한 지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다른 말로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역사와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이주 역사가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에는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200여 국가에 현재 이렇게 흩어져서 잘 살고 있고, 바로 이런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학술 포럼 대한민국 고려인 한인을 품고 말하다 세미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행사를 전체를 기획하시고 또 노심초사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임채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노고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호남대 최영화 교수님께서 이 실질적인 이 강강의 어떤 시설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총괄하셨습니다. 최영화 교수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1세션 고려인의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발제자가 양민아 박사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연구교수님이십니다. 양민아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춤, 노래, 서커스, 만담 다양하게 한 공연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 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노동자 청년 극단이라든지 이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들이 그대로 고려인 연해주 고려인 공연예술 활동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고려인 에스트라다, 이 민족 에스트라다 공연 양식을 김혜훈 선생님과 연성용 선생님, 즉 고려인 예술인 1세대가 그 형식을 이 시기에 잡아 나갑니다. 이 시기에는 한인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 독특한 예술 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춘향전, 1935년에 초연된 춘향전은 이 작품으로 인해서 고려극장이 예술단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한상춤 같은 경우는요, 춘향전 같은 이런 전통극, 신청전 이런 데 이제 삽입이 되어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1930년대 신안촌의 운동회에서 한상춤을 추고 있는 고려극장의 배우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19세기 말에 조선 말기에 관기들이 손에 한삼을 끼고 춤을 추고 있는 정제, 궁중무용의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한삼이라는 것은 소매화가 긴 게 아니고 따로 손을만 가리는 우리 한민족의 매우 특징적인 의생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삼이라고 하면 땀을 흡수하는 속옷인데요. 이것이 속옷과 한삼으로 분리되어서 지금 궁중무용에서는 왕 앞에서 손을 가려서 예의를 갖추는 의미의 이제 춤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전통, 조선시대의 전통이 1930년대 고려인들의 한삼춤에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삼춤뿐만 아니라 건무, 수건춤, 다양한 궁중정제에서 추어졌던 춤들이 이 고려인들의 춤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고려인 공연예술의 자생기입니다. 이 전에는 따로 무용단이 없이 고려인 배우들이 차출이 돼서 그때그때 춤 공연을 했던 반면에 고려인 공연예술의 자생기,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사할린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공연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연극, 춤, 노래가 이 고려극장의 레파토리로 추가가 되고요. 특히 이 공연을 통해서 강제 이주와 전쟁으로 시리에 빠진 한인들의 사기를 북돋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스탈린 시기로 이주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극장의 단원들은 순회 공연을 통해서 이산가족, 강제 이주로 헤어진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1950년에 타슈켄트 극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에 오스트로프 연극예술원 고려예술과가 설립이 되어서 전문 고려인 예술가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전문 예술가들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소련을 대표하는 민족 예술로 이 고려인들의 예술이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농민유희라는 작품인데요. 1930년대에 김혜원 선생님이 안무하신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함덕 선생님, 유명한 고려인 배우이시죠. 이 작품이 1935년 춘향전에도 그대로 삽입이 되었고 고려극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레파토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특징은 북한 춤의 유입입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그리고 예술력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북한 춤을 기반으로 한 이 동포 무용단들이 설립이 되고요. 특히 1955년 9월 해방 10주년 기념으로 이 북한 무용단이 방문 공연을 하면서 특히 최승희 옛딸인 안성희 선생님이 장구춤을 추고 다양한 강습 활동을 하면서 북한 춤이 이 중앙아시아 고려극장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기는요, 고려인 공연 예술의 성장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무단이 각 극장에 조성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련이 쇠퇴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시기는 가무단은 카자흐스탄 아리랑 가무단입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영상의 그 아리랑 가무단입니다. 1968년도에 상주예술단체로 조직이 되었고요. 신입무용단원으로는 김민마 등 10명이 입단하였고 1970년대는 이 민족무용의 발전과 레파토리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중앙아시아라든지 소련 그리고 북한의 안무가들이 이 카자흐스탄 아리랑 가무단을 위해서 북한 춤 그리고 중앙아시아 민족춤들을 재구성하여서 그들만의 독특한 레파토리를 구성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가야금 가무단입니다. 가야금 가무단은 1969년 김병화 선생님의 북극성 콜호스에서 조직이 되었고요. 1962년 북한 인민군 합주단 방문 공연에서 다양한 민족 악기들, 가야금, 아쟁 등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연주법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공연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 드디어 이 가야금 병창을 연습을 하여서 71년 창립 2주년 공연에 진도 아리랑과 모란봉을 가야금 병창으로 첫 순서로 공연을 하면서 이 가야금 가무단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첫 번째 작품으로 가야금 병창을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한 이 가야금 다양한 예술가들은요, 오스트롭스키 연극예술원 졸업생 즉 전문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고요. 동시에 아마추어 예술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한인 사회에서 생소했던 한민족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 연주, 전통 의상을 입고 추는 어떤 북한춤 공연 등을 통해서 한인들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관객들의 정체성 형성을 도모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가야금 가무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청춘 가무단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우즈베키스탄 빨리타잘 콜호스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72년에 황예부개님, 황인노겐지, 리블라즈미르, 김발레리 4인방의 밴드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청춘 가무단입니다. 소비에트 오디션 프로그램 젊은 목소리에서 이 청춘 가무단이 1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요. 1973년 첫 데뷔 공연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청춘 가무단의 데뷔 시기를 1973년으로 기점으로 삼고 작년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크게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한 이 황정욱 안무가 같은 경우는요, 이 청춘 가무단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 그리고 가야금 가무단, 청춘 가무단에서 다양한 북한 춤을 안무를 하여서 이 북한 춤의 아름다움을 소련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청춘 가무단은요, 이 소련 전국적으로 청춘 현상, 청춘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당시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고려인들의 민족예술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가 이어지면서 탄압받은 여러 민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법안이 통과되면서 고려인들의 자기 민족 문화를 찾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이 되고 1992년 1월에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공식적인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유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고려인 민족 공연예술의 중흥기와 고려인 민족 공연예술의 다원화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보았는데요. 이 시기에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고려극장은 이제 건물을 기증받아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의 극장 건물을 기증받기도 하고요. 김린마에 이은 예술감독의 세대 교체죠. 2006년부터 안무가 김라리사가 부임을 해서 또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려극장 단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립극장이라든지 또 경기문화재단의 한국무용 강사 파견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대한민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통춤, 전통 공연 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부채춤 사진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건 좀 대한민국의 부채춤, 김백봉 선생님의 부채춤으로 이 춤들이 북한 춤에서 그 대한민국 춤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로 1910년 이후로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특히 보급이 되면서 이 민족 공연 예술의 다원화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정말 다른 다양한 예술 기관들과 교류를 하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더 긴밀한 문화 교류를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2016년 12월에 고려극장이 아카데미 극장으로서 가장 최고 등급으로 승격이 되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장 위치도 현재 위치한 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기를 다원화기로 명명한 이유는요.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문화들이 유입이 되면서 북한 춤이 사라졌었어요. 고려극장의 레파토리에서. 근데 그 2021년 김라리사 안무가가 고려극장은 한민족의 춤, 북한 춤과 남한 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극장임을 강조를 하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려극장, 이 고려인들의 위치를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튜브나 또 한류의 영향으로 K-팝이라든지 또 다양한 고려인 대한민국 예술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창작하고 제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소재한 고려극장들의 활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는 북한
춤이 대세였던 반면에 2021년 한 카자흐스탄 수교, 물론 이게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행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작품들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세계 교체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을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년간 이주의 역사 속에서 여러 지역의 고려 극장들과 가무단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춤 문화 자산을 고려 극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CIS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이 떠나온 역사적 조국에 대한 향수,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의 가시화,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고향, 그리고 역사적 조국에 대한 어떤 갈망을 복원하고 가시화하고 또 이 전체화하는 것이 고려 극장의 그동안의 역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고려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또 한때는 사회주의 선동 활동의 도구로서 또 활용도 되었었고 그럼에도 소비에트 시민으로서의 고려인들의 성실한 건전한 이미지를 춤과 노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이 고려인들의 공연예술 활동입니다. 그리고 민족 정체성과 연대감 형성을 동시에 하였고요. 또 이 고된 콜로세 내에서의 삶을 고통과 피로를 풀어주는 여흥거리로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의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 극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김라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 춤문화의 교두보로서 이 고려극장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려인뿐만 아니라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고 세계 한인 문화예술의 용광로로서 또 차세인 고려인 예술인 양성의 인큐베이터로서 다양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완동포들 2002년부터 와서 이 광주에 아주 큰 마을을 형성하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2017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중앙아시아 이주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나는 고려인이다가 초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마지막에도 이제 이 작품을 다시 보실 텐데요. 이 작품은 오늘 최영하 교수님께서 총 연출을 맡으셨고 고려인 홍보와 이미지 개선, 한국 사회의 기완동포의 고려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공연의 브랜드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반면에 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화예술, 공연예술이 무슨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좀 더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공연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인들이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즉 역사적 조국인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의 대답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 거주국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 역사적 조국에서 계속 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최영하 교수님도 공연의 제목을 나는 고려인이다. 그래서 오늘 대답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고려인들의 끝없는 여정의 결과물이 이 민족 공연 예술의 역할이고 또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양민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5분 정도 초과됐는데 그래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려인 민족 공연 예술이 세계 한인 문화 예술의 용광로가 되겠다, 용광로이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발제자 우리 김병학 관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곡고려문화원의 김경학입니다. 처음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PPT를 이쁘게 못 만듭니다. 가장 원시적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고 저는 그리고 5분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것은 고려인 이주 160년 역사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이 그래도 80여 년간 존속해왔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고려인 사회에 정말 정치성 형성이나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가 참 많은데 아쉽게도 2005년 무렵에 한글 문학이 더 이상 창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문학이 또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리가 160년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이 한글 문학이 남긴 유산과 과제를 이 시간에 같이 서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 한글 문학은 물론 1923년 이전부터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알려진 바로는 192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5년 무렵까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에 의해서 전개된 모국어 문학이죠. 그리고 이것은 1923년에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참가돼서 일으킨 선봉이라는 그 신문, 그리고 강제이주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이듬해에 다시 복간된 내림기치와 고려일보라는 이 모국어 신문의 문예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작가들이 이름을 알리고 또 창작하고 거기에 정제된 이 평론이 이렇게 나감으로써 창작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련의 이 작가동맹, 우리 같으면 뭐 팬클럽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소련에도 이 작가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동맹 또 고려인 국가가 19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몇 번의 부침을 거듭했지만 또 강제주 이후에는 1962년 무렵에 이제 작가동맹이 부활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과 또 한글 문학 단행본 출판 이것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문학의 이 5대 장르가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영향을 미친 분야가 아까 양민아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희곡은 그 작품이 고려 극장에서 연극으로 구현돼서 공연됐기 때문에 사실 고려인들의 정체성이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 희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양민아 교수님이 겹치는데 북한과 교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은 초기에 북한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의 초기에 사회주의 한글 문학이 형성되는데 나름대로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들은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이 제약된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 탄압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작품을 그래서 체제 수호 또 체제 찬양, 스탈린 찬양 이런 그 작품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려인 사회가 수평적으로 안정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 고려인의 훌륭한 작가들이 소련 사회에서 더구나 이 러시아에도 19세기 말에 문학의 그 은색이 소련 문화의 은색이 그 기운이 내려놓았었는데 그때 수많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그 인텔리들이 사회를 이렇게 계몽을 시켰는데 그때 이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받은 그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늘 이 속에서도 탄압과 부자유 속에서도 문명한 사회 정말 창금으로 수립되지 않은 우리가 문화예술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문명한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은 지금도 우리 고려인 사회가 하나의 그 이상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학인들이 꾸었던 이 꿈이 문명한 사회라는 사회 건설이라는 이 꿈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문학이 부활된다면 이게 고려인 공동체를 새로운 사회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초기 한글 문학의 개혁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고, 다음에는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사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고려인 한글 문학의 그 시기 구분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을 연구한 연구자들 중에서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사를 쓴 이 김필영 교수님이 이제 강제주 이후부터 소련이 해체될 1991년까지 이제 한글 문학의 형성기, 발전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거기에는 참 구분이 잘 됐는데 제가 또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 이 세션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인문학적인 냄새가 나는 이러한 그 구분의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37년까지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글 문학이 태동하고 발화하고 또 그러한 한글 문학이 우리 국내도 아닌 소련 사회에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련 사회의 어떤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 38년부터 56년까지는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시기죠. 그 시기에 부자유하게 한글 문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또 이제 1956년부터는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화운동을 하면서 이제 해밍기가 도래됐지만은 그게 완전한 해밍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밍이 됐지만은 1964년에 브레즈네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스탈린 비판을 이렇게 금지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나름대로 절반 정도의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글 문학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류와 유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1945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에 걸친 이 긴 시기는 소련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의 특징이 강제주 이후에 이 모국어 대학교에서 한글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걸 러시아어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후세대 작가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서 이게 한 세대의 전유물로만 한글 문학이 끝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운이 좋게 북한에서 소련에 유학했다 10,000명한 유학생들 그리고 나중에 사할린에서 한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글 문학의 차세대, 2세대, 3세대가 형성이 되고 더 긴 생명력 그리고 한글 문학 자체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1989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때부터는 비로소 우리가 발설할 수 없었던 이 강제 이주에 대한 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게 후속 세대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롭게 이 내면에 이렇게 쌓였던 이야기를 할 수 있던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2005년 무렵에 한글 문학의 해석하기도 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빛과 그림자라고 붙인 것은 고려인 한글 문학 전체를 제가 조망해보면서 이 구조 그리고 한계는 어떻게 되고 이 한글 문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로 삼아서 좀 고민해 나갈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지났습니까? 지금 45분까지인데 몇 분 남았어요? 이거 제가 얘기를 다 해보려면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초기에는 선봉신문이 창간되면서 한글 문학이 시작이 됐고 이것을 대다수의 학자와 이 고려인 작가들이 선봉신문의 창간이 한글 문학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문해페이지가 개설이 됐고 여기에서 비로소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프 문학을 선도했던 이 포섭 조명이 1928년에 소련의 만명에서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저음시를 발표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사화집을 발행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한글 문학이 요건과 내용과 이외연을 모두 갖춘 한글 문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서
토속 조명희의 망명 시점을 한글 문학의 출발로 보는 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한글 문학에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막심 고리키의 영향이 큰데, 당시 막심 고리키는 소비에트 문학의 어떤 선구자고 거장이죠. 그런데 이 고려인 작가들이 이 소비에트 시대에 어떤 형식으로 한글 문학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막심 고리키에 편지를 썼는데, 이분이 그래도 이 답장을 했어요. 1928년 9월 8일에 답장을 한 게 9월 30일에 신문에 실리고, 또 36년에 또 실리고, 그리고 고려의 공동작품집 머리말에도 몇 번이 실렸는데, 거기에 이 고리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작품으로 써라, 이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은 막심 고리키가 고려인들에게 친히 답장을 해주고 우리를 격려했다는 거, 여기에서 고려인 작가들이 고분해서 굉장히 활동에 이렇게 매진을 했죠. 이게 신문에 실렸던 실제 그 글이 번역돼 실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강제 이주가 돼서는 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 필화 사건과 이 추방 사건입니다. 이 필화 사건은 이 고려 사범대학교 학생이었던 강태수 시인이 강제 이주된 이듬해 1월 또는 강제 이주된 해 12월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1월 30일에 이제 체포됐는데, 밭갈던 아시에기라는 시를 써가지고 신문사에 벽신문으로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 시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을 반대하고 원동, 이 극동을 그리워하는 시를 지었다는 제목으로 체포돼서 이분이 21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 유형과 거주지 제한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이 충격이 커서 고려인들의 이 어떤 뭐랄까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기천이라는 이 시인이 연해주에서 이미 등단돼서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고, 강제지대에서는 고려사범대학교 조선문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수 교원으로 뽑혀서 38년에 이 러시아 이 대학에 연수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모스크바 카잔역에서 붙잡혀서 이주의 자유가 없는 적성민족이라는 이유로 2명의 안전요원을 붙여가지고 다시 카자흐스탄에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고려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고려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물론 강제이주 자체가 결정적이죠. 이 위축이 됐지만 이러한 사건들도 더해져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서정시, 이게 그 강태수의 필화 사건이 일으켰던 문제의 서정시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한 빌미를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는 날은 어제일까 그제일까, 북두는 말없이 지평선에 떨어지며 마음은 너를 찾아 다른 박지. 아직도 동력은 끔끔나라. 어서 동이 투어 날이 밝아야 우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줄 수도 있던 분명한 이 서정시지만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양복 입고 앉아 있는 분이 있지죠. 이분이 고려 사범대학교 2회 조선 문학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조기천입니다. 이분이 이런 그리고 이 조기천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회주의 한글 문학을 개척한 개척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북한에서도 시문학으로는 선구적 역적을 남겼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휘파람이라는 노래 알죠? 이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대부분이 리종호 작사 작곡으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조기천이 1947년에 쓴 서정시입니다. 그것을 이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기천이 북한에서 그만큼 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 이야기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게 이 고려인 작가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뭡니까? 소련 작가들은 조선의 붓과
고려인 분과 위주로 이 작가들이 힘을 써서 1958년부터 1990년까지 그래도 줄기차게 15권의 한글 문학 단행본 이 작품집을 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이게 그리고 두 번째 15만 원 사건, 이것은 고려 최초의 김준이 쓴 장편 소설이자 장편 소설 개인 소설집이고요. 이렇게 15권의 한글 문학 단행본이 발행이 됐고, 이게 안 넘어가네. 예, 그래도 이 작가들 몇 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제가 지금 이 실어놓은 이 작가들은 그래도 고려인 사회에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게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나름대로 고려인 한글 문학을 선도를 했고 그래도 작품에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작품을 쓰셨는 이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이걸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병헌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헌 관장님께서는 한글 문학에서 측면에서 바라본 고려인의 어떤 모습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의 연구원으로 있는 윤경미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고려인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만들었었고요.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에 행사의 총감독을 맡으면서 고려인 사회에 대한 또 고려인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대학교의 또 최영화 교수님과 함께 월곡 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10여 년의 어떤 문화적 활동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160주년이라는 길고 긴 고려인들의 여정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 학술대회가 어떤 그런 위로의 시간과 대한민국 안에 고려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들은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해주던 우리 민족입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고려인들은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더불어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양민아 교수님과 또 김병헌 관장님께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민족문화 전생에 대한 연구, 또 문화예술 분야, 또 한글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익정부와 독립운동도에 더 견고해졌다. 1991년 이후 독립운동과 민족예술인들은 연해주를 이용해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한글 문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다. 당시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에게 러시아와 문학을 강요하였고 집단농장 체제하에 우리 고유의 생활 형식과 드릴 공동체와 같은 농사 문화를 계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근면과 성실함으로 창조적 문화를 형성했다. 고려인들은 계속해서 한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전문예술단체인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우리말 공연들이 이루어졌고 중앙아시아 각 나라에서 소은예술단과 같은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을 활동하며 우리의 전통 연희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다. 이 부분은 앞서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연구자님들과 일맥하는 부분이라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동시에 고려인을 알고 보자는 노력들이 점차 활발해졌고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중앙아시아 문화를 지켜내고자 했던 한민족 정생이 어려워진 고려 문화를 국내에서도 잇고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활동은 고려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민족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인 한글 문학의 주조는 조명희가 쓴 정시 제8편 고려는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고려인들의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1937년 강제 이주로 큰 시련을 겪게 된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국어 교육, 고등교육을 금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려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한글 문학이라든가 고려인 예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 및 시아에스 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한민족 문화의 전통과 개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 정신을 지키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경험했던 고려인들의 유연성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10여 년 동안 고려인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또 나는 고려인다의 기회 그리고 다양한 또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면서요 고려인 사회에 대한 아주 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확장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중앙아시아 문화 또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전 세계의 1940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소련이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국경 지역에 있던 그리스나 이런 분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다양한 유럽의 문화까지도 흡수하고 다민족 다문화를 경험했던 그들의 큰 문화적 확장성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저 같은 문화교육자를 만났을 때 또 최영화 교수님이 또 연출을 기획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확장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을 느꼈고 그런 부분들에서 10여 년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문화운동의 중심에 있던 고려극장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양민아 교수님께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인 문화예술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과 문화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국제문화 교류입니다. 고려인들은 민족사의 고난시기에도 한민족 정생성을 잊지 않고 민족 문화를 개성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이어왔다. 광주 고려인 마을 고려 월곡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인 마을 또한 그 전통을 계승하며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는 마을로 발전해왔다. 민간학 협력을 통해 학술, 교육, 문화의 상호교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아시아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마을로 그 발전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인 사회는 고려극장과 소인예술단의 민족문화 전통을 잇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뮤지컬 나는 고려인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인 역사 콘텐츠들을 제작되고 있다. 지역대학인 호남대학과 협력으로 고려인 마을 극단 1937이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강상구에서 외국인 주민가를 신설하여 강상군대 이주민과 고려인들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나는 고려인다의 해외 모임과 관련 학술대회가 추진되어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키우고 2023년에는 광주 강상구에서
전 세계 분포된 고려인들이 모여 함께한 제1회 세계 고려인대가 열려 문화의 교류의 장을 확장시켰다. 고려인 문화유산의 단계별 활성화 전략입니다. 첫째는 글로컬리티로 지역의 스토리텔링이 국제화에 관련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고려인 나는 국내 순회 공연, 러시아면 중앙아시아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류적 한계를 완화시켜왔다. 두 번째는 넘버벌과 모빌리티가 가능한 컨텐츠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나는 고려인 나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중앙아시아 및 국제 공연에 걸맞는 공연으로 제작하여 상설공으로 함께 국내외 공연에 용이하도록 이동성을 강화했다. 셋째, 역사마을 1번지 이미지 구축이다. 국내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에게 광주와 얼곡동을 소개하여 방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문화예술 관광 상품을 개발 발전이다. 고려인 마을 역사마을 탐방 코스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굴하여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 고려인 마을 역사 문화 브랜드 공연 관람으로 연결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글로벌리티 이상 부연입니다. 이러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고려인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했었던 문화운동은 앞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서 확장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려인 모국어 교육을 위한 연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학교를 세웠던 한민족 공동체의 열망으로 교육 공동체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내 고려인 지원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배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여 고려인 문화예술 교육의 확장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구성된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는 총체적 유라시아 문화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간 영역으로서의 단순한 커뮤니티 센터가 아닌 역사 문화관, 아시아 스트리트, 월곡 유라시안 14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유라시안 글로벌 컬처 클러스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하였다.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한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 교육의 열왕으로서 자리할 것이다. 고려인 항일 독립운동과 고려인 역사인물의 성지를 조성하여 고려인 마을 중심으로 월곡이동 도시재생 사업, 월곡이동 도시재생 사업 글로벌 테마지구 조성,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중앙아시아 역사 테마 공연지구 조성 사업과의 연계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월곡 고려인 문화관 소장 자료가 1만 2천 점에 이르며 역사 바로 알기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더 확장하여 역사 탐방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점 기관들을 통해서 아직도 유랑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고려인 공동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공동체가 함께 고려인들을 위한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으로 오늘날 고려인 사회는 50인 만에 이르는 전 세계 고려인들과 연대를 강화를 통해 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건설 공간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고려인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고려인 공동체에 연대하고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여 발전시키는 노력은 단순한 민족적 연대를 넘어 글로벌 문화의 교류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제 마치면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한국인으로서 고려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의 부분은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 고려인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 건강한 시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문화예술인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또 발제하시고 여기 와서 고민하신 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달려갈 10년이 제 목적은
앞으로 고려인 3세, 4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제가 행사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발표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관심과 더 많은 자문으로 저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경미 연구원님, 준비는 뭡니까?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총론적인 내용이 이제 많이 있었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고려인 문화유산 활성화 전략, 고려인 마을을 역사마을 1번지 이미지로 구축하자 이런 부분하고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올곡이동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각 부분마다 앞으로 연구와 어떤 뭡니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오늘 다 마치고 시간은 굉장히 지금 잘 맞고 있습니다. 거의 11시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단상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다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플로어에서 또 계신 분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 양면아 박사님이 발제하셨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민족 공연 예술이 고려인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그 역할. 자, 이것에 대해서 고영범 호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연구소 전임 연구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을 맡은 소개받은 고영범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서요. 이 토론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과 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언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성립 이후 민족을 정의하는 다양한 시도 중에서 언어 공동체라는 정의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의 정의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언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통과 자기 이해의 기본 매체인 언어 이전에 또는 언어 수위보다 심층에는 감성 혹은 정서의 층위가 자리하고 있으며 혹시 보면 감성 혹은 정서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정체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양민아 선생님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민족 공연 예술이 고려인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그 역할이란 발제문은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고려인 공동체의 정책성 역사를 해명하는데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론자는 이 분야에 과문하기에 발제문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하에선 원활한 토론을 위해 토론자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발제자는 민족 공연 예술 중에서도 특히 무용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주목하듯이 춤은 몸에 가장 가까운 예술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정체성 이해에 가장 심층에 놓인 예술이며 디아스포라 문화 연구에서 춤 연구는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연구 중 하나입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공공으로 그리고 세대에 걸쳐 체화하고 있는 고려인 공동체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무용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는 발제문을 통해 제정 러시아기, 소비에트 영광 시기, 그리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서 세계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예술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고려인들이 주체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고려인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정체성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인 공연 예술 활동은 발제자가 결론부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디아스포라의 애환과 향수를 달래는 한편 현지에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식이 사회주의 이념 전파를 위한 선전선동의 요소가 짙게 배인 작품들은 이러한 그 삶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했는데 이는 러시아, 북한 그리고 현재 한국으로 이어지는 유학을 통해 꾸준히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학에는 한민족 전통예술의 전조라는 중요한 동기가 작용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려인 공연예술 활동사에서 특이한 점은 제가 읽기에는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직접 주체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에트 시기 초기 시기 활동한 소인 예술단에 한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춤이 갖는 대중적인 성격, 강의 민족으로서 한민족의 특성과 함께 사회주의 이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추어리즘으로 고려인 공연 예술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아마추어리즘으로서 고려인 예술 활동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여전히 그렇게 계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비에트 사회에서 인기 있는 종합 공연 예술인 에스트라다는 고려인 공연 예술 활동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 그 모두에서 일제 양민환 선생님이 큰 주류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방문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족 에스트라다는 또 무엇인지 현재에도 여전히 공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범 전임연구원님의 토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민아 박사님께서 멘트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영범 박사님, 네, 졸고의 아주 긍정적인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을 드릴게요. 이 비전문인들, 아마추어 예술단, 소인 예술단이라는 것이 이 소비에트 초기 시기에 매우 아주 특징적인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비에트 공연 예술 역사를 보면 이 노동자들이 이 예술을 향유할 수, 그 전에 이제 귀족들이 예술을 향유하다가 소비에트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 일반인들이 예술을 향유하게 되었고, 또 이게 이 큰 보상으로 이어지면서 이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는데요. 그러면 아마추어리즘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는 1920, 30년대 뭐 메이에르 홀드라든지 에인슈타인이라든지 유명한 극작가들 그리고 감독들이 이런 소인 예술단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처음엔 아마추어로 시작을 했지만 또 전문 예술가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어디 양립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는요, 고려극장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이제 전문 예술인들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CIS 지역에 정말 이 다양한 아마추어 무용단들이 매우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인 무용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취미지만 또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인 못지않은 현지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아는 그런 러시아 고려인들이 지금 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은요. 에스트라다 공연 활동, 에스트라다는 고려인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이 소비에트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도 에스트라다라고 하는 이 공연 장르는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인기 있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 예술가들도 에스트라다 공문 예술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민족적 에스트라다는 이 한민족의 춤과 연극, 노래
무대를 한 무대 안에서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공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민족 같은 경우는 한민족의 춤, 노래, 또 연극, 춤영정 같은 이런 연극을 사회자와 함께 선보이는 그런 종합 버라이어티, 종합 공연 예술 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공연되고 있고요. 고려극장에서도 연극 못지않게 이 에스트라다 공연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고려극장 이외에도 다른 극장에서도 다른 민족들 그리고 공연 예술로서의 에스트라다 장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양민아 박사님의 좋은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죠. 김병학 관장님 발제에 대해서 윤영 호남대 글로벌 한국어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의 윤영입니다. 저는 김병학 관장님의 고려인 한글 문학이 남긴 유산과 과제라는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사실 뭐 한국인이나 또 국문학 전공자들에게도 고려인 한글 문학은 굉장히 낯설 텐데 이런 방대한 자료를 또 연구하고 정리해 주신 김병학 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 자료에도 제가 받은 발표문 이외에 귀한 어떤 자료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제 발표집을 좀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고려인 한글 문학의 과정과 흐름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또한 먼 타지에서 우리 글로 창작 활동하고 또 강제 이주와 역사적 정치적 실현 속에서도 8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고려인 한글 문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을 전후로 맥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발표자 김병학 관장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제시한 고려인 한글 문학의 의의, 또 현세대 고려인에게 남긴 과제 등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한글 문학의 그 시기를 5단계로 제시했는데요. 고려인 한글 문학이 어떻게 태동했고 또 어떤 이유로 위축되다가 또 어떻게 부흥하고 종말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의 시기가 이렇게 중복되고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시기를 다르게 구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고, 사실은 이제 어떤 논문이나 글을 읽을 때 시대별로 구분한다면 그냥 하나의 시기로 정하고 그 안에 세부 특징으로 나누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실 국문학사에서도 19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까지의 카프 시기에는 많은 작품들이 좀 지나친 목적성 때문에 내용과 주제가 일정한 도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고려인 한글 문학의 경우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았으며 또한 항의를 다룬 작품도 있었음을 발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 좀 궁금했어요. 뭔가 한국 문학사에서도 뭔가 모더니즘이라든지 순수 서정시라든지 이런 어떤 작품들이 제시되는데 이런 경향을 조금 더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작품은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한글 문학이 한국 문학의 지평을 확대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려인 한글 문학은 학자들이나 또 한국의 독자들에게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한 20여 권이 중앙아시아에서 출판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의 대표작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제공되거나 또는 원본을 디지털화하여서 많은 연구자와 대중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고려인문학회관 그 관장으로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께서 국내에 거주 고려인들이 사라진 모국어 문학을 복원하여 공동체를 더욱 문명한 사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셨고, 아까 김경민 관장님께서도 추후에 이제 새로운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문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분명 또 현지 여기서 나고 자란 한국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진 우리 민족으로 좀 차별화된 서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도 이제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한글로 작품 집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경험이라는 어떤 내용적 요소와 한글이라는 수단을 갖추었어도 한 편의 문학 작품으로 직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국내 고려인 중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있는지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작가를 꿈꾸는 고려인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토론이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발제문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고려인 한글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냥 고려인 문학 또는 이미 한글로 현재는 그 작품을 쓰고 있을 때 그걸 그냥 한국 문학이라고 하고 있어서 국대여 한글 문학이라고 이렇게 좁혀서 말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고려인 한글 문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학술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려인 문학 또는 고려인 한국 문학 이렇게 용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영 교수님의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 토론에 대해서 김병환 관장님 말씀.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1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그 네 번째 한류와 요출이라는 그 작가들의 그 유입, 그리고 이 고려인 1세대 작가들이 북한에 가서 그 한글 문학을 발전시키고 또 되돌아온 이 부분을 어디 그 시기 부분에 넣기가 참 어려워서, 그리고 이 부분만을 이 앞부분에 또 따로 넣으면은 그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따로 문맥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곳에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기별로 완전히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려인들도 그렇죠.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 사회의 그 문화 예술이 국가의 이념을 홍보하는 어떤 그러한 그 홍보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고려인들이 모국어 신문, 문해 페이지가 실은 모국어 신문이 또 소련 그 사회 공산의 기관지로서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을 쓰신 분들은 거기에 실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많은데, 강태수 시인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시인들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자유분방한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이런 것 같은 건 없지만은 그 나름대로 순수하게 서정을 추구하는 게 있고, 또 대표적인 이은영 작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서정적인 작품만 썼는데 이게 그래서 실리지 않았던 그런 예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한글 문화, 그렇죠. 신문에 실린 작품은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중에 기회가 되거나 또 여력이 됐던 분들은 한글 문학 단행본은 15건이 지금 발행돼 나왔는데, 그러한 노력이 국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기 박완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이 박완 교수님 노력으로 고려인 한글 문학 그 첫 번째 작품지 조선 시집과 세 번째 나온 15만 원 사건, 아니 그 두 번째 작품이네요. 이것은 그 민속원에서 이 박완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게 영인본이
또 거기 해제까지 실려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은 우리 문화관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의 이 작품을 읽히기 위해서니까 우리들이 노력해서 널리 좀 확산을 시키는데 저도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고려인들이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학에 재능이 있는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도 이 문화 예술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시기가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잘해도 이 중에 작품을 쓰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물듯이 고려인 사회에서 그래도 국내 고려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제 간절한 염원을 제가 실었고요. 그래도 제발 그렇게 돼서 큰 기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인 문학과 고려인 한글 문학 하셨는데 고려인 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분이 한글이나 러시아나 어떤 언어로 썼든 이 작가의 이 그 민족 구성의 고려인이면 고려인 문학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이것도 물론 한글 문학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이 논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려인 한국 문학이라고 하겠지만은 이 한국 문학이라면 이 한국이라는 어떤 국적에 이렇게 갇히기 때문에 고려인들을 고려인 한글 문학을 모국어 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대개 고려인 한글 문학으로 많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문학으로 하기에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아직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답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화 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발제자 우리 윤경래 연구원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세미나 무용문화연구원 연구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소개받은 오세미나입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사업 공동연구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오고 가면서 그러한 현장 연구를 담아서 토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고려인 공동체의 강제 이주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고려인의 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 교육 그리고 고려극장 중심의 문화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한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미친 문화적 영향을 탐구합니다. 고려인 공동체가 보여준 민족문화 전승이 담긴 정신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현하고 있고 민족문화, 보존, 글로벌 교류의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고 향후 고려인 공동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와 실천이 지속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 공동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문을 보면서 문화인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 즉 이제 현재 고려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더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이제 기본 질문을 가지고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라시아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거점기관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향후 해당 센터가 고려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행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고려인 공동체의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과 철학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인의 삶이 잘 녹아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려인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인 공동체는 중앙아시아 전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또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고유한 다양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적 전승이 단일한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이들의 문화적인 다양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고려인의 디아스포라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려인 공동체의 사례 연구가 이제 포함되어서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논의된 내용과 연계되어서 고려인 공동체가 한민족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니 논지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 광산구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만나는 고려인들은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려인 공동체 내에서도 그 정체성의 변화와 혼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한민족 정체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상화된 시각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 현재 고려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족하지만 토론문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세미나 용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우리 윤경미 연구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세미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의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비전과 철학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의 방안으로 실질적인 콘텐츠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또 다양한 교육의 교육을 교류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기관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략과 그런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부분들의 뜻을 모으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고려인 사회에 대한 또 고려인들이 경험했던 또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체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사례가 저는 나는 고려인이다가 10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공연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투어를 했었고 중앙아시아 공연도 했고 지금은 브랜드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이게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교육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등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만들고 그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가 이 유라시아 센터를 통해서 모국어를 배우고 또 모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또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유라시아 센터에서 흡수해서 한국 사회에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모델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확산해 가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연구와 또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해 주신 이 부분들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문화 기획자이고 활동가이다 보니까 학문적인 부분들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이거는 좀 사담입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저희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저희가 해왔던 문화운동을 기록하고 이걸 좀 알릴 수 있는 함께 또 부족하지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한적 한계,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고려인 한민족
문화 전승과 이런 부분들이 좀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복합성, 다양성에 대한 또 확장성에 대한 그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했던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남기고요. 논문이나 또 여러 가지 발제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부분들을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활동가분들 또 지원단체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고려인들을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갖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한미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우즈벡 국민,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우즈벡 아니면 카자흐 이렇게 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미적 정체성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고려인 동포 지원 단체들이 훨씬 더 강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계에서 정말 많은 갈등을 했었고 고려인들을 대상화시키거나 이상화시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활동가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저도 빠졌던 함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다양성, 그 고려인 정체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교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고려인,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에게도 남아있는 고민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고려인 연구자님들과 또 이주민 또 고려인 지원단체 분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인들을 담아내는 것은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 또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어떤 융합체로서의 고려인 정체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연구들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경미 연구원님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약 7, 8년 전에 그 디아스포라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찬 교수님께서 이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보다는 그 디아스포라 기념관이 약간 좀 확장성이 더 있는 것이잖아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주시청에 그때 강태 시장님 계실 때 그 TF팀까지 있었어요.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인천에 그 이민사 박물관 있죠. 이민사 박물관까지 가가지고 이 박물관까지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 강주에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관계자가 직접 인천까지 가서 현장 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그 보고서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시장 임기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없었던 걸로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의 그 어떤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찬 교수님이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 커뮤니티 센터는 어차피 이런 형태가 고려인 마을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4분입니다.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플로어에 계신 우리 그 청중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해야죠. 예, 우리 심원용 박사님,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조선대학교 공부하면서 연구교수님 심원용입니다. 사실은 제 질문은 김병학 관장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김병학 관장이 드리려고 했는데 예, 떠나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이 고민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발표 중에 23년부터 고려인 문화
태동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선봉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봉지 내에 고려 사람 내지는 그 고려인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단순한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오후에 발표할 내용에서 고려 사람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저는 그 27년에 발간된 책자를 좀 제시를 했는데 23년도까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맞죠. 20년 되는 맞으니까 저도 뭐 틀린 건 아니고 그러십니다만 선봉지에서 고려 사람이라는 그 표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20년대 30년대는 사회주의 그 한인 문화의 그 르네상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 정착해서 그나마 이제 안정되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를 하고 그 교육과 문학이 이제 뽑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이제 윤영 교수님이 그 고려인 한글 문학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아직 생소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이제 고려인 문학의 어떤 범위를 그냥 고려인이 그 한글로 쓰면 다 고려인 문학인지 아니면 사실 고려인 사회는 그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모국과 떨어져 있는 즉 한글로 어떤 소통을 하거나 문학 교류를 했었던 그 기간이 단절되었었기 때문에 그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한 그 고립된 언어, 좋게 얘기하면 중앙아시아 그 여러 민족들과의 언어적 교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진 방언이. 그렇다면 그걸 중심으로 쓴 문학은 문학 작품은 뭐가 있을지 그거를 좀 궁금해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질문은 답은 안 나오겠지만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뭐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원영 박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죠? 제가 답변을 예예예. 네, 저는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박환입니다. 네, 심원영 박사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와 관련해서 고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910년대 그 러시아 연예인 지역에서 독립운동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 있는 가운데 예컨대 지금 이제 진영이 빨산스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무리말당 그래서 수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수청 고려의병대라든가 뭐 등등으로 해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1923년 이전에 선봉이 가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여러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서 고려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선봉 그 신문 기사에 너무 집착할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1세션이 끝나고 나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1세션은 좀 미흡합니다만은 고려인의 문화와 예술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있으시나요? 잠깐만 질문만 예, 하고 제가 좀 가야 되니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김영주라고 합니다. 그 이번에 그 홍웅호 교수님하고 그 한 2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그 6박 8일 동안 그 홍콩도 2차 루트, 아시아 루트라 그래가지고 그 우슈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마트, 크지로라, 타시켄트, 사마르칸트까지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그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기념관이 이제 뭐 홍콩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려일보 관련된 그 조그만 기념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공연 동영상을 좀 이렇게 살려고 다들 하는데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그걸 다 동영상 찍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요즘 그 다들 뭐 USB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수익 사업도 되고
또 저희들도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념관도 도록집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데 도록집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일일이 또 사진을 다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도록집도 좀 판매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김만삼 기념관 그 코로즈를 갔는데 역시 도록집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진만 좋으라고 찍고 왔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판매를 해가지고 도포들 수익 사업도 되고 또 살려는 사람들 자료 수집에도 좀 용이하게 되고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제1 세션은 미흡하지만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